안녕하세요. 이학철입니다. 치주치료 이해하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치주치료 중에서도 처음에 시작할 때 올바르게 이해하자는 취지에서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질환을 어떻게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인지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에 이제 50대 여자 환자분인데 이런 경우를 많이 만납니다. 저희가 10년 전까지만 해도 임플란트는 자기 치아보다 오히려 이득이 많다,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나 아니면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임플란트의 페일을 경험하면서 임플란트가 자기 치아를 조기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인지 아니면 자기 치아를 쉽게 발치를 하게 결정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45번 임플란트는 물론 환자가 4년 만에 리콜 없이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4년 만에 내원했다는 것에서 문제점이 있지만 뒤에 임플란트와 달리 5번 임플란트는 페일이 났습니다. 이런 경우에 난감합니다. 바로 치아로 대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치아를 뽑고서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그 치아가 얼마 정도 쓰다가 발치를 하는 게 나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치아를 뽑지 않기 위해서는 잇몸 치료라고 하면 염증을 치료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치주치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보험이라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게 환자가 느끼는 그런 공간이나 치은 퇴축 아니면 치아의 시림 등에 대해서 치주질환의 치료 효과는 반대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리세션이 생기고 포켓이 감소해야지 염증이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1년 정도 지났을 때의 상태입니다. 염증이 많이 없어지면서 치아의 모빌리티는 조금 줄었지만은 환자가 생각하는 이런 공간이나 아니면 치은 퇴축에 의한 치아의 시림 증상 등은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환자가 느끼는 그런 증상과 치료의 결과가 다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잇몸 치료, 치주 치료는 하기가 쉽지 않은 치료법이었습니다. 이제는 치주 환자가 5천만 명의 대한민국 인구 중에서 5분의 1, 1,000만 명만 생각을 해도 저희가 치료를 해야 될 치주 환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저희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치주 치료를 하면 모두 살릴 수 있느냐 아니면은 치주 치료의 타겟을 어느 정도까지 범주를 잡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예후를 이제 5가지 단계로 굿, 페어, 푸어, 퀘스처너블, 호플리스로 이렇게 나누는 고전적인 방법에서 보면 푸어가 차지하는 위치는 중간 정도입니다. 그럼 영어로 푸어는 사실 저희가 영어권이 아니지만은 좋지 않다는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치아 때문에
7번 치아 때문에 내원한 환자인데 이 정도 치아를 저희 치주 치료를 해서 살릴 수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에 보온 그라프트를 하거나 아니면 수술을 하거나 해서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치주 치료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치아는 호플리스입니다. 오히려 46번 치아가 퍼케이션 쪽에 본 로스가 있는 걸 보고 46번을 치료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환자의 상악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16번, 17번입니다. 반대측에 26번, 7번에 비해서 크레스트에 있는 라미나 두라의 윤곽이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파노라마에서 확진을 하기는 어렵지만은 20번 때보다는 10번 때에 본 노스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환자는 아래 치아가 붓거나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지 상악 16번, 17번, 15번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개측입니다. 일단 잇몸의 색깔이 불그스름해서 6번 쪽에 염증이 많이 있는 게 보입니다. 프로브를 이용해서 치주낭 측정을 해보면 5mm 정도의 포켓 탭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5mm의 포켓과 이 정도의 염증이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 번째 챕터로 말씀드릴 거는 이러한 치아들을 놓치지 않고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트라오랄 엑스레이를 찍어서도 상악의 본 노스 형태가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자, 모빌리티를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16번 치아가 버칼 루트 쪽만 봐도 팔라탈은 당연히 본 노스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 버칼 쪽 루트도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환자는 증상이 없습니다. 편안하게 잘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치아를 놓쳤을 때 이 환자가 주소로 내원한 47번 치아처럼 되는 게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 푸어의 예후를 갖고 있는 치아에서 치료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가 생각하는 거와 서양 사람들 아니면은 린데 대가가 생각하는 치료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27번 치아에 포켓 뎁스가 7597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치아가 27번입니다. 그리고 엑스레이에서 보면 요 치아입니다. 치료 후의 결과를 한번 보면 7번을 발치한 걸 알 수 있습니다. 확대한 상태입니다. 자, 저희가 평가할 때 7번의 루트 에이펙스를 이 정도라고 하면 본 레벨이 거의 에이펙스 가까이 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상악이 진단이 어려운데 만약에 그렇게 판단을 하면 치료가 어렵겠구나 생각을 하지만 이러한 치아를 치주치료를 하면 살릴 수 있다. 아니면 치주 수술을 하면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나온 표를 다시 한번 보면 푸어가 어느 정도냐면 어태치먼트 로스가 50%가 되어 있을 때 푸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퀘스처너블은 예후가 더 나쁜 겁니다. 그러면 50% 이상의 본 로스가 생겼을 때 퀘스처너블. 그러면 퀘스처너블 정도면은 저희가 치료해서 살리기 사실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도 이상, 클래스 3 퍼케이션, 클래스 2에서도 메인테인 하기 힘든 그런 퍼케이션 인발먼트가 되어 있는 경우. 자, 그러면 푸어인 경우를 한 번만 보면 자, 소고치는
루트의 절반 정도의 본 로스가 어태치먼트 로스가 생겼을 때 본 로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태치먼트가 40%만 남아 있는 걸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는 퀘스처너블한 예후를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대구치는 자, 서양 스터디이지만은 루트 트렁크의 어태치먼트의 면적은 전체 어태치먼트 면적 중에 3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 포케이션 인볼먼트 클래스 1이라고 할지라도 평균적으로 보면은 이미 30%의 본 로스가 어태치먼트가 없어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상악이나 하악에 루트 트렁크가 치아마다 다른 그런 한계가 있지만은 생각 이상으로 루트 트렁크 포케이션 인바이러먼트가 되면 이미 3분의 1의 본 로스가 생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 환자의 치료를 하지 않고 5년 후에 내원했을 때의 상태입니다. 17번의 디스탈의 본 로스가 보입니다. 이거보다도 더 버티컬하게 본 로스가 보이는 게 26번 쪽입니다. 메지알 퍼케이션 쪽입니다. 예. 이 정도를 저희가 자세히 보지 않으면은 본 로스를 진단을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 치아 정도면은 푸어보다 더 퀘스처너블한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16번 메지알 쪽에서도 5년 전에 보이지 않던 본 로스가 보입니다. 이 정도면 26번보다는 진행이 덜 되었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상악의 구개측은이 관계된 본 로스라면은 예후가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퀘스처너블이라면 사실 치료가 가능하다기보다는 케어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7번 쪽 본 로스가 심해 보이지는 않지만은 실제 프로빙 뎁스는 10mm짜리 프로브를 넣었을 때 10, 9, 8, 7, 7에서 8mm 정도의 포켓 뎁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팔라탈 쪽에서는 본 로스가 진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치아를 별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면 나중에 몇 년 지났을 때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퀘스처너블한 예후를 갖기 전에 진단을 정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주제는 오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잘못된 방향을 설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치석이 잇몸 질환의 중요한 타겟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합 조정이나 아니면은 교합에 대한 TFO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은 정작 중요한 치석에 대해서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네빈스와 멜로닉이 98년도에 페리온탈 세라피라는 이런 책을 국내에서도 출판이 됐습니다. 번역돼서 썼는데 거기에 이제 챕터 1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만성 치주염은 그러면 원인이 아주 클리어하게도 박테리아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다른 교과서에서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고 네빈스와 멜로닉 등이 말하는 이
문장처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그런 문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테리아가 정말 실제로 그럴까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일단 치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서커스에 넣고 촬영하는 페리오스콥이라는 걸 가지고 윌슨이 연구를 한 것입니다. 캘큘러스가 있는 주변에는 인플라메이션이 보이는 소견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임상 케이스입니다. 이 치아의 원심 쪽에 치석이 보입니다. 이 치석을 제거를 하고서 보면은 염증이 약간 없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잇몸의 염증의 원인은 치태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치석보다는. 그런데 치석이 있다고 해서 염증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치태, 바이오필름은 언제나 치석이 있는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게 됩니다. 이쪽이 루트의 시멘텀입니다. 그러면 바이오필름은 어떤 기구로 촉진이 되지 않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타깃이 되는 게 치석인 겁니다. 치석을 제거를 하면서 바이오필름은 자연스럽게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이오필름은 이제 치석이 같은 타겟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치석을 제거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멘텀에 붙어 있는 치석을 제대로 제거를 하고 시멘텀이 변성되어 있는 시멘텀을 약간 플래닝하는 게 그게 루트 플래닝이라는 것입니다. 자, 증례 3개를 보겠습니다. 36번에 PDL 와이드닝도 보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교합에 의해서 디스탈에 보온 로스가 생겼는지 고민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스탈의 캘큘러스가 비외과적 치료로 제거가 되지 않는 듯하여서 수술 이쪽에 파필라 쪽에 인시전 하나 주고 허리존탈 인시전을 줘서 플랩을 박리해서 치석을 제거했습니다. 제거하고 나서 4년 후의 엑스레이입니다. 요 엑스레이는 초진시, 그 다음에 2년 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4년 후에 디스탈에 본이 채워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PDL의 와이드닝은 어느 정도 계속 지속되는 게 보입니다. 교합 치료를 하지 않았지만은 디스탈의 디펙트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습니다. 두 번째 증례입니다. 45번 디스탈에 버티컬한 본로스가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루트 서피스가 매끈하지 않고 뭔가 치석이 붙어 있는 듯하게 보입니다. 자, 플랩 중에서도 수술법 중에서도 그라프트를 하지 않고 재생술식이 아닌 치은을 박리해서 데브리망만 하는 오픈 플랩 데브리먼트 수술을 하였습니다. 3개월 후 엑스레이입니다. 10개월 정도 지났을 때는 라미나두라가 생기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물론 수술 후에 리세션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시간이 다시 흘러서 5년이 되었습니다. 디스탈의 라미나두라가 역시 유지되고 있으며 디펙트가 처음에 비해서 많이 채워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45번에 대해서 처음 초진 시에 치석이 보이는 거를 무시를 하고 교합적인 것만 신경을 쓰다 보면은 치석이 수술적인 제거를 하지 못하고 치석이 남아 있게 되면
앞서의 그런 결과가 얻어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술 법은 물론 버티칼 인시전을 주었지만은 평범하게 인시전을 이쪽에서, 그 다음에 파필라 쪽에서 인시전을 줘서 최대한 치주 조직을 보존하면서 목표는 데브리망이었습니다. 데브리망과 루트 플래닝, 이런 식으로 수술을 했을 때 앞에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교합적인 처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증례입니다. 퍼케이션 쪽에 스웰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외과적인 치주 치료를 한 후에 퍼케이션 내부를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포켓 뎁스가 있었고 인플라메이션이 어느 정도 있어서 수술적인 방법을 추가로 택했습니다. 수술하는 도중에 모습입니다. 그러면 눈에 띌 만한 치석이 우리 육안으로는, 나안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퍼케이션 내부를 정확하게 데브리망하고 루트 플래닝을 하고서 수술을 마쳤습니다. 3년 후의 모습입니다. 리세션이 다행히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엑스레이 방사선학적 결과를 한번 보면, 자, 요 당시에 수술을 할 때입니다. 계속적으로 본 로스가 유지되어 있는 채로 있었으며 수술 후에 퍼케이션 내부의 본 로스가 어느 정도 만회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클루전 포스가 많이 작용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퍼케이션 내부에서도 사실은 오클루잘 포스보다는 우리가 제거하지 못한 치석 내지는 바이오필름에 의해서 본 로스가 계속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진행되지 않게 유지만 시키는 게 사실은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운 좋게도 본이 채워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석이 별거 아니지만은 실제로는 치주 치료의 메인 타겟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규 분포 곡선으로 생각하면 물론 어떤 경우는 극단적으로 교합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지는 다른 이유에 의해서 치주질환이 생기는 경우 아니면 악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경우는 치석이나 바이오필름에 의해서 많이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목표로 삼는 게 적을수록 저희가 치료하기가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주질환은 만성 치주질환은 만성 치주염은 클리어하게도 박테리아가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케이션이라는 게 임상적으로 상당히 어려운데 근본적인 문제는 퍼케이션 내부에 접근이 안 돼서 데브리망 내지는 루트 플래닝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그 퍼케이션 내부에 본이 재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재생을 시키기 위해서 선결 조건으로 필요한 데브리망 앤드 루트 플래닝이 퍼케이션 내부에 접근이 안 되는 관계로 치료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상하 치아입니다. 버칼 쪽은 접근을 많이 해서 치석이나 바이오필름을 많이 제거했지만은 발치 후에 살펴보면
버칼 쪽에서 들어온 버칼 치근의 퍼케이션 쪽, 이쪽은 접근이 안 되고 치석들이 계속 남아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악의 7번의 링구알 모습입니다. 협측 내지는 근심 측은 치석이 보이지는 않지만 육안상 보이지는 않지만은 링구알 쪽은 콘케비티가 존재하고 거기에 치석들이 있는, 심지어는 근심 측은 쪽에 치석이 많이 남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의 본 레벨을 갖고 있는 치아를 수술을 한다고 해서 치료가 가능하게 만든, 완치를 시킬 수 있는 이런 게 치주 치료의 목표가 아니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저희가 치료를 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냉정하게 생각하면 푸어 정도의 예후를 갖고 있는, 아니면 퀘스처너블 정도. 이 치아는 루트 폼이나 본 레벨이나 어태치먼트 레벨이나 모빌리티 이러한 것들을 고려했을 때 호플리스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모두. 자, 그래서 결국에는 치주 치료라는 거는 수술적인 테크닉 내지는 재생술식 등이 아무리 발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치석, 바이오필름을 제거하는 루트 플래닝과 플락 컨트롤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SRP, 스케일링 앤드 루트 플래닝이 기본적인 비외과적인 치주 치료, SRP가 사실은 가장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아니면 이와 비슷하게 수술적인 방법으로 스케일링 앤 루트 플래닝을 하는 그런 시도,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거기에 SRP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치근에 다시 플락이 침착이 돼서 치석 내지는 바이오필름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케어하는 그런 서포티브 페런탈 트리트먼트 SPT, 이러한 게 결국에는 치주 치료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케이스를 올리는 이제 덴포토의 케이스북입니다. 보면은 제가 치료하는 대부분의 증례는 SRP와 SPT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술 아니고 비외과적인 그런 치료법으로도 많은 환자들을 케어할 수 있습니다. 자, 어렵게만 생각되는 치주 치료가 다음 몇 장의 그림을 통해서 조금 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A가 치료 후에 B처럼 된다는 건데 잘 그렸습니다. 포켓이 치주낭이 이 정도 있다가 치료 후에 거기에 롱정셔널 에피셀륨이 더 부착되면서 치주낭이 주는 그런 걸 도해하고 있습니다. 본 레벨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틀린 것은 다음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리세션이 없습니다. 치료 후에 이렇게 리세션 없이 그 레벨에 있으면서 포켓을 줄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린데의 교과서에 있는 그림입니다. 자, 실제로 보면은 치료 후에 리세션이 꼭 동반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루즈한 그런 어태치먼트가 치료 후에 탄탄하게 되면서 1.4mm 정도의 개인이 생겼습니다. 본 레벨 쪽에서. 자, 1.4와 0.2가 만나면 2.2mm의 그러한
포켓 감소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 후에 포켓이 4.3mm, 처음에 6점대여서 여기를 어떻게 기굴러서 치료할까 하다가도 만약에 치료 후에 4mm 정도로 준다면은 그 다음에 재치료 내지는 수술을 하면서 좀 더 만회시킬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린데 교과서에서 치료 후에 결과를 보여주는 건데 8mm 초기에 8mm 정도의 포켓 뎁스가 있는 경우에 보시면은 치료 후에 2mm의 리세션이 생기고 1mm의 프로빙 어태치먼트 게인이 생깁니다. 그리고 포켓이 5mm 정도로 남게 된다. 이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경향으로 리세션이 이니셜 프로빙 뎁스가 깊을수록 리세션은 이제 많게 되고 게인도 많은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나머지 남은 잔존 치주낭의 깊이는 어느 정도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바이올로직 이드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바이올로직 이드스는 커넥티브 티슈 어태치먼트와 에피셀레 어태치먼트가 2.04, 그런데 치은 0까지 합치면 대개 3mm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 레벨 상방에 3mm 정도 높이의 잇몸 두께를 갖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해소되면서 이 잇몸의 두께, 바이올로이드스라고 부르는 이러한 거에 비슷하게 맞춰져 가는 듯한 그러한 힐링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포켓 뎁스가 깊다고 하더라도 치주 치료 후에는 리세션을 동반을 꼭 하게 되고 적당한 잇몸 살의 두께를 갖게 되는 그러한 형태로 변화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러한 10mm의 포켓을 갖고 있는 치아라고 할지라도 잇몸 치료 아니면 SRP, 비외과적인 치주 치료를 하고서 4mm 정도의 리세션을 동반을 할 수 있다면 나머지 6mm의 포켓이 밑바닥에서 2mm가 게인이 된다면 포켓이 4mm만 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메인테인 할 만한 경우가 될 것입니다. 설사 한 번 치료하고서 3mm 내지는 2mm 정도 리세션만 얻었다고 할지라도 포켓은 더 초기에 10mm에서 더 줄어 있기 때문에 6mm 정도로 다시 치주 치료를 재차 할 때 조금 더 부담감이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16번 치아의 상태를 한번 보면 우리가 침이 있거나 물기가 있을 때 잘 모르지만은 실제로 말려서 봤을 때 표면에 치석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표면에 있는 치석들, 깊은 치주낭에 있는 치석을 먼저 생각할 게 아니고 표면에 있는 치석들만 잘 제거가 된다면 분명히 리세션이 동반될 것입니다. 그러면 리세션이 동반되고 나서 그 다음에 재차 몇 개월 후에 다시 SRP를 한다면 더 깊은 곳에 있는 치석, 바이오필름을 제거하고 치료가 순차적으로 조금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자신 있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골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자, 여기서 드라이버로
요만큼 보내는 그런 단계, 그걸 저는 스케일링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석을 많이 제거하는 단계.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씩 전진하겠죠. 그래서 드라이버처럼 가장 큰 변화,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스케일링에 대해서 얕잡아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스케일링 후에 환자가 느끼는 피나고 붓고 냄새나고 고름 나고 이가 흔들린다는 이러한 증상도 초반에 많이 개선되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세션이 많이 리세션이 동반되고 취준량도 어느 정도 줄고서 다시 한번 루트 플래닝을 한다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어느 정도 깊은 곳에 있던 치석들을 조금 더 만날 수 있는 찬스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자,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프로브를 통해서 취준량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필요하고 또는 치아의 동요도에 대해서 염증에 의해서 동요가 생겨 있는지 아니면은 5번, 6번의 동요도를 지금 측정하고 있는데요. 6번은 팔라탈 쪽에 서포트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5번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엑스레이에서 보면 위쪽인데 본 레벨이 심각할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5번의 모빌리티는 생각 외로 더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빌리티가 있는 게 교합적인 것인지 아니면은 염증에 의해서 염증이 있어서 치아가 흔들리는 것인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6번의 팔라탈 루트를 자르기 위해서 엔도를 한 상태입니다. 이 엑스레이에서 보면 5번에 본 로스가 뭔가 있는 듯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엑스레이와 지금 엑스레이에서는 확실하게 느낌이 다릅니다.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6번 팔라탈 루트를 자르기 위해서 팔라탈 쪽에 버티칼 인시전과 호리존탈 인시전을 연결한 모습입니다. 5번에 본 레벨이 구개측의 본 레벨이 좋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석 또는 바이오필름을 깨끗하게 제거한 상태입니다. 엑스레이에서 관찰된 것보다 좀 본 로스가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본 레벨이 나빠서 모빌리티가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염증이 있어서 모빌리티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자기 치아가 가지고 있던 교합 패턴은 변하지 않았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개월 후에 리세션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구개측에 수술 전과 비교해서 구개측에 염증이 상당히 없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모빌리티를 한번 두 상태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쪽은 염증이 많이 있을 때입니다. 이 상태에서 보면 5번 쪽에서도 염증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5번, 6번 수술을 하고 6번은 구개치근을 잘라내고서의 모빌리티입니다. 오히려 구개치근이 없어지고서 모빌리티가 더 줄어 있는 걸 6번에서 알 수 있습니다. 5번도 모빌리티가 남아 있지만 본 레벨이 구개측이 나쁘기 때문에 모빌리티는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은
세컨더리하게 TF4 상태에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합적인 걸로 해서 이 치아가 모빌리티가 생겼다고는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자, 방금 전에는 염증에 의한 모빌리티, 그러니까 모빌리티가 있다고 하면 염증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그 증례를 실었습니다. 다음 증례는 자, 이런 환자입니다. 37번의 본 레벨, 36번의 본 레벨. 이쪽도 본 레벨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46번의 근심측, 47번의 임플란트의 페리 임플란타이티스. 자, 이런 아니면 상악 전치부의 낮은 본 레벨. 이런 주소로 이런 엑스레이 소견을 일단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엑스레이만 보고 놓친 상태인데요. 20번대입니다. 26번, 7번. 7번의 디스탈 쪽은 본 레벨이 좋지 않은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자, 이 정도의 본 레벨은 어느 정도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의 방사선 촬영 결과 근심 측에도 본 레벨이 조금 나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임상적으로 보면 6번에 7mm 정도, 6mm 정도의 포켓 뎁스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리딩도 있습니다. 7번은 이미 프로빙을 한 상태인데 마찬가지로 이쪽도 염증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협측. 자, 협측, 구개측 진단이 잘 안 되겠죠. 그런데 6mm 정도입니다. 7번의 협측도. 자, 그래서 방사선 사진을만 가지고 진단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확하게 그 치아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치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이런 프로브가 역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증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이 상당히 두꺼운 경우입니다. 구개측의 모습인데요. 6번의 근심의 프로브가 10mm짜리 프로브가 모두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엑스레이에서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임상적으로 염증이 있는 듯하게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프로브를 가지고 치중량 측정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이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프로브를 통해서 치중량을 정확하게 잘 측정을 해서 진단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치석이나 뭐가 있어서 염증이 있는지 이런 거를 아는 이런 염증 지수, 꼭 지수로 표현을 한다기보다 염증 상태가 어떤 경우인지 육안으로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블리딩 온 프로빙, 파지티브, 그 다음에 색깔의 변화, 불구스름한 치석이 있거나 바이오필름이 있으면 색깔이 레디시하게 바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는 스웰링, 이데마 등이 있으면 치료가 필요한 부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스케일링 후의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비해서 사진이 약간 밝은 상태이지만은 상당히 염증이 많이 줄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케일링 후 상태에서 저희가 읽을 수 있는 염증을 보면 32번의 색깔이 약간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41번, 2번 사이는 육안으로 확실히 구별이 됩니다. 자, 요런 겁니다. 그래서 SRP, 루트 플래닝을 하면서 제거를 하는 상태를 한번 보시면 서브에 이런 치석들이 치석이 꼭 남아 있다기보다 루트 플래닝이 필요한 상태, 그런 거를 루트 플래닝을 하면서 이러한 매스, 캘큘러스든 바이오필름이든 변성이 약간 된
루트 표면이든 이런 걸 긁어내는 루트 플래닝을 하고서 이러한 염증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4번의 이런 염증 상태, 엑스레이에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4번은 파노라마에서 3번과 겹쳐서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관 검사가 내지는 취준상 측정이 필요하겠습니다. 4번에 이러한 염증이 있는 상태를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자, 루트 플래닝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SRP라는 거는 루트 플래닝과 같은 얘기인데요. 그러면 스케일링과 루트 플래닝을 한번 구별을 해보고자 합니다. 스케일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뭔가 제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루트 플래닝은 스케일링과 도대체 뭐가 다른지 한번 증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25번, 6번, 7번은 모두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7번은 거의 호플리스에 가깝고 26번도 퀘스처너블에서 호플리스에 가까운 본 레벨이 상당히 낮고 팔라탈 치근도 이미 리세션도 많이 된 걸 보면 예후가 좋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치료해서 완치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지는 유지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제가 마취를 한 상태에서 울트라소닉을 가지고 스케비트론을 가지고 스케일러를 가지고 스케일링, 그러니까 매스, 캘큘러스 매스 등을 제거를 했습니다. 하고서의 상태입니다. 아주 깨끗하게 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주 후에 본 상태입니다. 역시 처음보다는 지저분한 게 많이 없어지고 염증도 조금 감소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증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 육안으로는 스케일링을 했는지 아니면 루트 플래닝, 그러니까 치근 활텍수를 했는지 구별하기는 사실은 어렵다는 겁니다. 다음 증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진, 그다음에 울트라소닉을 가지고 스케일링을 한 상태입니다. 물론 울트라소닉을 가지고 루트 플래닝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울트라소닉을 가지고 스케일링을 하고 그레이시 큐렛을 가지고 루트 플래닝을 한 상태입니다. 두 개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동일한 사진이 아닐까 의심할 정도로 차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힐링 되고 나서의 모습인데 어두워서 구별하기는 어렵지만은 이 내장을 가지고서 구별을 해보라고 하면 초진에 치석이 많이 있는 것 외에는 사실 스케일링을 했는지 루트 플래닝을 했는지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유튜브에서 가져온 동영상입니다. 자, 제목은 루트 플래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서브 진지바, 그러니까 치은 연화에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그로스하게 제거하는 정도. 그래서 스케일링이라고 저는 이런 정도는 스케일링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치석이 걸려서 떨어지지만 몇 번 이렇게 큐렛을 가지고 긁어서 떨어뜨린 걸로 루트 플래닝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인스트루멘테이션은 스케일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루트 플래닝은 어느 정도인지. 자, 23번에 근심 측에 볼록하게 있습니다. 치석이 많이 침착되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구개 측에도 색깔이 변한 게 구개 측에까지 치석들이 조금 연장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순측은 치석이 많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실제로 제거하는 동영상입니다. 그레이시 큐렛을 가지고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치석은 제거를 하고 있죠. 치석을 제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은 스케일링입니다. 그리고서
제거한 부위를 수차례 인스트루멘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요런 게 루트 플래닝입니다. 자, 요런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 동영상에서 보면 다른 큐렛을 가지고 다시 똑같은 부위를 소리에서 느낄 수 있는 빡빡 긁어내는, 빡빡이라기보다는 삭삭 긁어내는 루트 표면을 치석을 제거를 하고서 루트 표면을 맨질맨질한 활택을 하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순측에서도 다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긁히는 소리가 나요. 자, 긁으면서 소리로도 알 수 있지만 그레이식 큐렛으로, 샤프한 그레이식 큐렛으로 루트 플래닝을 하면 큐렛에서 거친 면이 활택이 되는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정도면은 아까와 달리 뭔가 반질반질해진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치석을 제거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보다 치석을 제거하고 나서 그 루트 표면을 루트 플래닝 하는 그런 과정이 조금은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짧은 시간 동안 치주치료 이해하기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치아의 범주가 푸어 예우를 갖는 정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치료하기 어려운 치아에 매달리기보다는 우리가 놓치면 치료하기 어려운 상태로 빠질 수 있는 그런 단계에서 치주 탐침자, 아니면 염증 지수, 아니면 동요도, 이런 걸 가지고 잘 찾아내자. 그리고 치주치료는 어려운 게 아니다. 치석이 되는, 원인이 되는 치태와 함께 같이 가는 치석을 제거하고, 그 제거하는 스케일링이 루트 플래닝과는 약간 다르다. 그러니까 스케일링 하는 수준에서 조금 더 치근을 활택하는 그런 프로시저가 SRP다.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